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법을 강의하게 된 가치원학경영연구소의 김재춘 소장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꾸몄습니다. 짧은 시간인 관계로 계획서의 모든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담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응모 과정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 위주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원사업 공모를 하실 때,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설득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기획서의 내용과 공모사업의 외부로 내보내는 계획서의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심사 과정을 거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에게 우리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사업이 더 중요한지,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그 다음에 기대 효과라고 하죠. 성과가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은 공모사업에서 당선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득력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같은 맥락에서 공모사업에서 당선되는 요령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영어를 잘하는 것과 토익 점수를 많이 받는 것은 같으면서 다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토익 점수가 높을 수 있겠죠. 토익 점수를 많이 받으면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점수를 많이 받는 데에는 일정한 문제풀이 요령을 잘 숙지하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공모사업에서 계획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일종의 토익 점수를 많이 받는 거하고 좀 유사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공모사업에서 응모를 하실 때 그 점수, 즉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요령 같은 게 존재합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뽑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요새는 거의 모든 사업계획서가 AI를 통해서 쓰여집니다. 물론 AI에서 나타난 정보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제출한다면 심사위원들이 대부분은 이거 AI를 통해서만 썼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AI를 통해서 쓴 글을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AI의 보조를 받아서 훨씬 사업의 기획이라든지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서요, 사업의 기획이나 계획서의 작성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AI를 통해서 쓴 계획서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차치해 두고라도 실제 AI를 통해서 대부분의 계획서가 쓰여지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간 관계상 많이는 전체 다는 아니지만 살짝 다뤄보는 내용으로 꾸몄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째 내용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면 2026년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경기도 내용의 실행계획서를 작성하는 작성서식을 보고 계십니다. 사업의 개요가 우선 한 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은 일반적으로 신청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추진개요, 사업추진계획, 구체적인 내용이죠. 이 내용과 그 다음에 사업추진 일정, 그 다음에 기대효과, 그 다음 나머지는 예산입니다. 예산도 사업비의 전체 구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별, 여러분들이 사업비를 만약 당선되셔서 받으면 월별로 이걸 어떻게 좀 분배해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이 하나하나 내용을 실제 이제 우수 사례들을 들여다보면서 살펴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 시간이 충분히 없으니까 이 항목을 다룰 수는 없다라는 점 양해 바랍니다. 바로 설득력 있는 글쓰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모든 공익사업, 공모사업에서는 사업계획서 서식이 존재합니다. 일부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크게 보면 4가지, 좀 더 넓게 보면 5가지 내용이 쓰여지게 됩니다. 우선은
사업을 왜 하게 됐는지, 사업 문제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처음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사업, 실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어떻게 사람들을 모집하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추진 방안, 그 다음에 예산,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대 효과를 꼭 쓰게 돼 있죠. 물론 이제 정부나 지자체의 공익 사업 같은 경우는 정책과의 연관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쓸 수 있게 하는 항목도 있습니다만, 지금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계획서에는 일부 빠져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한다면, 여러분 단체를 개인이 낼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단체를 소개하는 내용이 하나 더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쓴 계획서라는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잘 쓴 계획 또는 잘한 기획 또는 계획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냐면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논리나 근거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네 가지 영역, 배경이나 취지, 사업의 내용, 그 다음에 추진 방안, 예산 포함해서요, 기대 효과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일관성이라는 부분들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저같이 심사위원을 많이 한 입장에서 보면 일관성이 많이 깨져 있는 게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앞쪽에는 이러이러한 문제를 다루겠다, 이런 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겠다라고 해놓고 뒤에 사업 내용이라든지 추진 방안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거나, 예산에서는 또 전혀 다른 내용이 갑자기 출현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업적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구체성과 충실성, 현실감, 요 세 가지는 말 그대로 얼마나 많은 이 사회 문제, 또 특히나 이제 지역 문제를 다루실 건데, 지역의 구체성이나 지역의 문제를 구체적이고 충실하고 현실감 있게 다루고 있느냐가 심사위원들이 보기에는 설득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방금 이야기한 설득력은 좀 이성의 영역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이성적 영역만이 아니고 감성적 영역도 좀 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감동이나 선망이나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심사위원한테 든다면 훨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 감동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적 진정성이라든지 변화를 기대할 만하다, 또는 와우 팩터라고 합니다. 와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못 봤던 부분인데 이런 관점이나 접근은 일반적이지 않는데 라는 내용들이 이제 와우 팩터라고 하죠. 그 다음에 프레임 같은 부분도 중요합니다. 프레임이라는 것은 이 문제를 이런 관점과 이 프레임에서 접근한다라는 내용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또는 요 근래 엣지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매우 세련되고 엣지 있는 내용으로 이 사업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소위 감성적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죠.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서를 작성한다고 할 때 이성과 감성의 영역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는 게 높은 평가를 받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사위원들은 봅니다. 지원 주제가 우선 적합한가를 따지죠. 뭐 주제가 어울리지 않으면 우선 팽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뻔한 프로그램인가, 즉 그건 차별점이 있는가를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필요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논리적이고 납득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각 항목들을 잘 썼는가,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이미 하고 있거나 또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이미 이렇게 지원을 받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업 기획에서는 중요한 패스 요소로 작용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다가 괜찮은 기관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문성과 진정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굉장히 신뢰받을 수 있는 내용의 팩트들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가 단체인가, 이런 데들이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성, 차별성, 구체성, 그 다음에 신뢰성,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확보한 곳들이 좋은 사업 기획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 취지 부분에서는 크게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합니다. 공모사업 주제와의 유사성. 그러니까 공모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모기관에서는 공모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 문제, 이런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또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다른 성격의 내용들, 좀 더 실효성 있는 내용들의 사업들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의 주제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지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좀 유사성을 갖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업의 필요성, 이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첫째는 현장이라든지 당사자라든지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조사해서 말 그대로 지금 다루려는 우리 사업이 다루려는 문제가 현황이 어떻게 되고 굉장히 그 내용이 좀 심각하다라는 부분들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런 내용으로 좀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사진이나 인터뷰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죠. 우리 지역에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반드시 다루어야 된다 또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좋은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비교라는 내용입니다. 비교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잘하고 있는데 좀 더 나은 지자체 또는 다른 사업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죠. 다른 데들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좀 부족하다 또는 잘 안 되고 있다,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내용들을 좀 권장드립니다. 잘하는 부분하고 못하는 부분하고 비교하거나 우리 지역의 문제를요, 아니면 아주 이상적인 내용과 우리 내용을 비교하거나 이렇게 비교를 하는 어떤 방법론을 쓰면 여러분들의 해결의 필요성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선 사업을 A라는 먼저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우리한테 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할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제시를 해야죠. 그러면 가장 먼저는 우리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사실 사업계획서를 읽다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겠다는 건지 명확하게 안 보여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라고 명쾌하고 명확하게 먼저 정리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겁니다. 설득력을 높이려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설득을 하시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 이 해결책이 방금 이야기했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셔야 됩니다. 해결 가능성이라고 하죠. 이 해결 가능성에는 두 가지 근거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이론적 근거입니다. 학설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언급이라든지 어디에서 나온 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론하면서 이런 방식을 쓰면 이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합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을 이론적 근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경험적 근거는 일종의 사례죠. 우리가 직접 해봤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유사한 내용을 다뤄봤던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런 문제에는 이런 접근, 이런 사업, 이런 내용들을 한번 해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반영하여 좀 더 큰 변화를 만들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경험적 근거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했던, 우리 단체가 직접 했던,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진행됐던, 아니면 책이라든지 논문에서 제시됐던 사례든 이런 내용들을 좀 근거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해결책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실제 그 내용들을 실제로 진행한다면 과연 그 내용들이 실현 가능할 거냐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 가능할 거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근거 있게 제시하면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 해결책의 독특성, 독창성,
차별성을 좀 강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물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내용이 엄청 좋은 사업인데 물론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다고 해서 뭐 나쁜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그 자체로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공익 사업은 대체적으로 매우 좋은 사업들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으셔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라든지 다른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경쟁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쟁을 좋아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 공모 사업이라는 구조 자체가 경쟁이라는 겁니다. 경쟁이라는 과정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좀 더 독보적이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좀 높게 받냐면 기존에 늘 다 하고 있는 사업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업, 이 사업을 차별성 있게 보고 독창적으로 보고 독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존의 해결책하고 어떤 면에서 좀 차별화되어 있는지 독창적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밝히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기존의 해결책이 비록 비슷하다 하더라도 기존의 해결책들이 아니면 유사한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단점, 한계점들을 좀 제시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접근합니다. 좀 다른 내용들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제시하면서 그 부분들을 좀 끌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업의 평가를 좀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행 방안입니다. 실행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좀 충실하게 쓰십시오. 누가 봐도 와 이렇게 진행하면 크게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여러분들 민원이라든지 리스크, 특히 또 사업 기간 안에 완료되지 못하는 미완료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은 매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나 리스크나 미완료가 의심될 수 있는 또는 예상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외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 또는 리스크에 대한 보완 요소 이런 것들을 꼭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책이라고 하죠. 대책이나 대안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의 핵심 성공 요소를 꼭 써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꼭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기획자를 한 30년 넘게 했습니다. 기획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사업 기획서가 써져 있다면 사업을 기획한다고 봤을 때는 A라는 사업을 기획한다고 했을 때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좀 준비되어야 돼. 이런 부분들 생각 많이 하셔야 돼. 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사업 핵심 성공 요소 또는 사업의 핵심 장애 요소 이런 부분들이 보여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핵심 성공 요소에 대해서는 이런 자원이나 활동이나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핵심 자원, 이런 핵심 활동, 이런 핵심 파트너를 얻거나 준비하거나 하거나 아니면 손잡겠다. 그러면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가지고 그걸 사업 계획서에 녹여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는 핵심 장애 요소이죠. 핵심 장애 요소라는 건 요 사업들 전문가들이 보기에는요, 요 사업 좋아. 하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늘 안 되더라고. 이런 문제 때문에 성과가 잘 안 나더라고.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핵심 장애 요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체크하셔가지고 이런 장애를 어떻게 회피하겠다, 제거하겠다, 처리하겠다, 대처하겠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방안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제시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준표입니다. 여러분들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고민하시고 일정에 대해서도 고민하시는데 예산과 일정에 대해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심사위원들은 예산 그렇게 쉽게 잘 모릅니다. 모른다는 뜻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지 아예 모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또 심사를 할 때 예산을 꼼꼼하게 따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 내용은 뭐냐? 예산은 반드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시행 지침이 공포될 거고, 그 다음에 공포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보조금 회계 처리 기준이 있고, 거기에 보면 어떤 뭐 일종의 기준이죠. 비목 항목별로는 어떻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이걸 넘어서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의비는 얼마 이상 쓰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기준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데 이걸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은 실행 방안을 쓸 때 예산 기준에서는 항목 내용에 구체적이고 잘 정리되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예산 기준표를 준수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하게 읽으시고 절대 그걸 넘기는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 부분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기대효과입니다. 크게 보면 기대효과는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직접 효과는 우리가 이 사업을 했을 때 목표했거나 목적했던 내용이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까? 이건 사업 전후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전에는 이랬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비교 수치를 가능하면 그냥 막연하게 쓰시는 것보다는 정량적 지표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좀 표현하시는 게 매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접 효과입니다. 간접 효과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꼭 이 사업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효과는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도 있었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생적 효과와 파급적 효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잘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럴 때 이런 게 있습니다. 파생효과, 파급효과 또는 직접효과에서도 사회적 가치 창출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했는데 이런 효과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내용을 좀 더 아이디어 회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뭔 소리냐면 A라는 내용은 그냥 우리가 이 사업에서 뭐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뭐 이렇게 표현하죠. 늘 그냥 관용적 어구처럼 쓰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내용을 했더니 말 그대로 지역사회 경제 효과가 좀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한 줄 띡 쓰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가치 창출에 대한 항목 구성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했더니 전혀 다른 사업계획, 유사한 사업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우리가 가만 보니까 우리가 사업도 해보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올라가더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했다고 쳐봐요. 그럴 때 기대 효과에다가 우리 지역의 지역민들의 자긍심 향상이라는 항목을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우리 사업을 좀 포괄적으로 보고 이 사업이 파생시킬 수 있는 파급적일 수 있는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성과 지표들을 좀 더 고민해서 그런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으면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반드시 기대효과에다가 여러분들의 사업이 진행된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해관계자들이 우리 사업을 평가한 내용 또는 그 사업 때문에 받았던 감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내용을 좀 반드시 좀 써보시면 어떤가라고 권장드립니다. 이 부분까지 하면 크게 4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득력 높은 사업기획서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공개적인 자리가 아니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 내용들을 항목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와 그 다음에 이렇게 공개적인 내용에서 저작권 문제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제시 못 해드린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 바랍니다. 4번째 내용입니다. 4번째 내용은 아까 이야기한 계획서 내용은 아닙니다만 추진단체죠. 추진단체는 크게 보면 여러분들은 그냥 아주 그냥 팩트 위주로만 쓰십니다. 그냥 언제 우리가 사단법인인지 비영리 민간단체인지 또 임의단체인지 이런 거 그다음에 연역도 쓰시고 그다음에 우리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만 쓰십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써보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방금 이야기드린 내용은 설명식으로 쓰는 겁니다. 공모사업 계획서는
설명 플러스 설득을 하는 겁니다. 설득을 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 단체에 대해서 심사위원들한테 뭘 설득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단체가 굉장한 단체다. 그 다음에 우리 이 사업에 뽑아주시면 진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단체다.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 진정성,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우리가 문제 해결에 대한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단체다. 두 번째는 전문성이 있는 단체다. 전문성은 뭐예요? 우리한테 맡겨주시면 이 사회문제 해결, 우리가 이런 해결책, 사업을 잘 구성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잘 성과 나게 만들어내겠다라는 전문성 팩트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심사위원들한테 설득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한번 여러분들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우리 단체 소개서를 작성한 다음에 진정성을 우리가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팩트들이 있나? 전문성을 우리가 좀 자랑할 수 있는 또는 보여줄 수 있는 팩트들로 써져 있나? 라는 부분들을 한번 빨간 펜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먼저 써보고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업계획서는, 특히 공모사업계획서는 설득형 소개서가 아닙니다. 설명형 소개서가 아닙니다. 설득하는, 심사위원들한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설득하는 문서입니다. 이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작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당선 요령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첫 번째 이야기하고 좀 맥락이 비슷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먼저 공모사업을, 요 내용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6년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법하고는 좀 궤가 있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모사업,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실 모든 지자체가 됐든 기업이 됐든 아니면 공모기관이 어디가 됐든 모든 공모사업에 해당되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걸로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곳은 뽑히고 어떤 곳은 떨어질까? 공모기관은 왜 공모사업을 할까? 또 심사위원들은 어떤 데는 높게 평가하고 심사위원들이 어떤 데는 좀 낮게 평가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내부 계획서와 공모사업 계획서는 분명히 다르게 쓰셔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 조건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가지를 저는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는, 첫째는 여러분들께서 공모사업에 맞게, 즉 한 목적적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그건 맞춤형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사업 기획이 좀 차별화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 목적성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업 계획서와 외부에다 제출하는 문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는 사람이 다른 겁니다. 즉 남한테 보라고 제출하는 겁니다. 그럼 남이 누굴까요? 제가 보기에는 네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모사업 담당자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내시면 공모사업 담당자들이 정리합니다. 공모사업 담당자들은 제일 먼저 자격이 안 되거나 주제가 안 맞거나 그 다음에 서류가 제대로 안 갖춰졌거나 제출 시간을 어기거나 그 다음에 너무 형편없게 작성됐거나 아니면 이번에도 2026년도 여러분들 제출할 공익활동 지원사업 내용에 전년도에 평가를 했는데 미흡 평가를 받은 데는 아예 제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전 미흡에 저평가를 받았거나 또는 이제 공모사업 담당자들이 예산을 잘 봅니다. 왜 그러냐? 예산 기준대로 써져 있느냐를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먼저 제낍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공모기관이나 공모사업이 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모사업 모집 요강 또는 시행 지침 이런 데를 유심히 보시면 우리가 왜 이 공모사업을 하는지를 분명히 밝혀놨고요. 두 번째는 그 지향점을 확인하시려면 심사기준표를 보시면 됩니다. 심사기준표의 배점 항목이라든지 평가 기준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떤 느낌이
여러분들을 체크하셔야 되냐면, 이 공모기관의 이 공모사업은 이런 부분들을 중시하는구나,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이왕이면 뭐 좋은 사업을 뽑으려고 하는구나. 이 좋다라는 사업이 좋고 나쁨은 요 모집 요강에서의 지향점하고 심사 기준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체크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사위원이 거의 마지막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남한테 제출하는 문서다라는 거죠. 그럴 때 남이 어떤 데를 뽑고 싶어 하는지, 어떤 데를 높게, 어떤 사업을 높게 평가하는지를 아시려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5가지를 좀 먼저 체크하시면 됩니다. 모집 요강도 보셔야 되고요. 설명회에서 구체적인 이야기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담당자한테 좀 물어도 보셔야 되고요. 심사 기준표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또는 그 전년도 정도의 공모사업에 당선됐던 사업들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특히 뭐 높게 평가됐던 사업들이 어떤 평가 사업이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쭉 좀 면밀하게 읽다 보면 어떤 걸 알게 되시냐, 이 공모기관의 이 공모사업은 이런 사업들 좋아하는구나, 이런 사업들 높게 평가하는구나. 이걸 알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뭘 해야 됩니다. 이 공모사업에는 요 사업을 한번 내보자. 왜? 맞으니까. 제가 한 목적이라고 했죠. 또는 맞춤형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내는 게 뽑힐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이왕이면 요 사업을 냈는데 요 관점에서 요걸 강조하면서 한번 써보자. 또는 이 사업에서 뽑히려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러면 좀 보강하자. 이런 관점에서 사업계획서를 쓰는 것이 여러분들의 뽑히는 요령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행 지침을 유심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내용에는 지원사업, 제외사업 또는 뭐 선정 기준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뭐 경기도 홈페이지에 가시면 2025년도는 아직 안 나왔죠. 아직 평가가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2024년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뽑히신 분들께서 성과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우 우수에서 우수, 보통, 미흡 이 내용으로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심사평, 평가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도 나와 있고요. 이런 내용들도 좀 읽어보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경기도에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행안부가 주무관청이죠. 그래서 전체 전국 단위 내용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4년도에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마찬가지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좀 다르긴 합니다. 여기에서는 뭐 우수, 보통, 미흡으로만 평가하는데 거기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기획하거나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내부적 사업 기획이나 계획서 작성하고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었던 사업을 그대로 그냥 공모사업에다 내시는 게 공모사업을 대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 기존 사업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공모사업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이 공모사업의 특성이 이러니까 이 기존 사업을 좀 이렇게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꾸냐? 강조하거나 조정해보자. 또는 보완하거나 수정하거나 좀 변경해서 내야 가능하면 뽑힐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차별화입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조금이라도 다른 사업이 뽑힙니다. 공모사업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업을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좀 다르게 유사사업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좀 아이디어 회의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식으로 심사위원은 돌연변이를 선호합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사업을 좀 더 높은 평가를 한다는 뜻입니다. 뭐 2026년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 사업 지침을 보더라도요. 심사 제외 사업이라든지 가점, 감점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일반적인 내용, 그 다음 단체에서 늘 하는 내용 뭐 이런 것들 내지 말라고
선정해서 아예 제외하겠다고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좀 다른 사업들을 좀 기획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꼭 사전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기획과 계획의 차이입니다. 계획은 일반적으로 이미 기획이 끝난 다른 데서도 다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까를 세부적으로 적은 내용을 계획서라고 합니다. 기획이라는 건 새로운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우리 단체만의 아이디어나 구상이라든지 고민을 가지고 접근해서 좀 다른 접근을 해보는 걸 이걸 기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공모 사업에서는 계획서와 기획서가 맞붙으면 기획서가 이깁니다. 그 정도로 사업의 차별성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새로운 내용으로 제가 지금 8가지 좀 이렇게 밝혀놨습니다만 차별화된 사업을 기획하시길 좀 바랍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제점을 기존 해결책들의 한계라든지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밝혔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방법. 두 번째는 대상자 욕구를 아주 좀 면밀하게 따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안 다루는 문제를 다루거나 아니면 세분화된 대상, 다른 그냥 퉁쳐서 사업기획하는 내용보다는 조금은 세분화된 대상들의 세분화된 욕구를 다루거나 아니면 트렌드를 좀 반영하거나 아니면 문제의 원인을 잘 따져봐 가지고 다른 데들은 안 다루는 원인을 좀 다루거나 이런 식으로 새로운 또 기술이라든지 요새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론들이 워낙 많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좀 여러분들이 사업을 기획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는 동일 사업이라도 이기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간단합니다. 사업계획서를 기획을 안 하더라도 계획서를 쓰더라도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뭐냐면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굉장히 디테일하게 쓰십시오. 제가 이건 일반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서를 읽다 보면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많다라고 추정됨 또는 이렇게 많음 이렇게 그냥 덜렁 써놓으셨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본인이 사회 문제를 추정한 겁니다. 구체적인 실제 그런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개인적인 추정을 0점으로 본다면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신문기사 요새 스크랩 캡처한다고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올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해당 지역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냥 아주 포괄적으로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써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의미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추정보다는 좀 낫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관련 자료도 찾아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통계도 막 들이밀면서 이렇게 좀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좀 더 높습니다. 5점이나 15점 정도는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직접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의 문제를 다룬다면 지역의 문제, 지역의 대상자,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조사해서 딱 쓸 수 있다면 그거 최고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지금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전부 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실제 설문조사하고 통계조사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사업계획서로 작성한 사례들을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훨씬 잘 먹히고 그 다음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대효과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저렇게 달랑 두 줄 써놓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사업 전후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항목들을 쫙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쓰는 내용들이 훨씬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크게 3가지 내용을 포괄적으로 잘 설명하셔가지고 작성하시면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AI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 근래에는 전부 다 AI 활용하시죠. 사업의 아이디어 회의부터 그 다음에 작성회까지 모든 내용들을 다 활용하시고 계실 겁니다. 물론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AI를 써서 만든 사업계획서와 안 써서 만든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비교 평가할 거냐,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어떤 부분에 좀 방점을 더 둘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 강의에서는 좀 논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AI 활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새 뭐 AI 다들 쓰지만 어디까지 쓸지에 대해서는 좀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조사에서 분석, 아이디어 회의, 계획 수립하고 계획서 작성하고 심지어는 AI한테 심사를 맡긴 다음에 그걸 보완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또 작성한 다음에 코칭 받는 거, 그 다음에 뭐 가장 많이 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심리 상담까지, 이런 부분들에 다 작성이 됩니다. 제가 뭐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I는 간단합니다. 질문을 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AI가 답하는 내용을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좋은 자료를 가지고 이 AI를 학습을 잘 시켜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프롬프트라고 하죠. 질문을 잘하는 내용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선은 맥락과 배경을 충분히 이야기해라. 그 다음에 내가 왜 어떤 걸 원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조건에서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 상황과 조건을 명확하게 이야기 잘 해라. 그리고 또 그 내용에 대한 자료 제공도 분명하게 해라.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내용, 분명하게 사업계획서에 어떤 내용이 어떤 식으로 몇 페이지 안에서 어떤 형태와 뭐 구조와 톤과 스타일을 내가 원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해라. 그 다음에 답변 지침이죠. 할루시네이션, 뭐 거짓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예방할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라. 그 다음에 문서의 규칙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의 프레임워크라고 하죠. 기획에 대한 프레임워크 같은 것도 좀 제시해라.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잘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새는 뭐 유튜브 같은 데서도 매우 잘 정리된 프롬프트들이 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만 AI를 이용하지 마시고 사업 기획을 할 때 아이디어 회의 또는 국내외 사례 조사, 이런 것들에 AI를 충분히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의 기획을 할 때 훨씬 풍성하고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작성을 됐잖아요. AI하고 같이 하든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든, 이 충분히 작성된 내용을 가지고 AI한테 한번 검증을 맡겨보십시오. 검증이라는 건 평가도 한번 맡겨보시고 좀 더 보완도 좀 해달라고 하시고 하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신다면 보다 나은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획 관련돼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여러분들이 좀 학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AI가 뭐든 잘하죠. 하지만 박사급 이상으로 잘합니다. 써보면. 하지만 AI한테 좋은 질문을 하고 그걸 잘 판단하고 또 이걸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획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공모 사업에 대한 내용, 다양한 우수 사례를 보면서 보는 여러분들만의 관점,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만의 어떤 평가에 대한 어떤 감, 그 다음에 맥락적 이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 AI한테 맡긴다고 하면 똑같은 프롬프트를 쓰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먼저 좀 학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획도 AI한테만 저는 보조를 받으라고 했지 AI한테 전적으로 맡기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단체 안에서 좀 아이디어 같은 것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옮겨 적기, 아직은 AI가 충분히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지만 그 내용을 한글 파일로 바로 출력하는 AI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옮겨 적게 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잘 옮겨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빨간색
기준으로 하는 부분들이 일종의 이제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AI한테 좀 맡기셔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충분히 우리의 사업 내용이라든지 다루려고 하는 문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사례라든지 우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학습시킬 것. 그래야만 좋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저런 질문들을 통해서 충분히 아이디어를 AI가 충분히 꺼내놓고 그 다음에 내 아이디어도 또 AI한테 이야기를 해서 상호 간에 충분히 좋은 내용으로 좀 가다듬을 것. 그 다음에 이제 계획서 초안을 쓰고 계획서를 보완시키고 최종 검증이 됐을 때 여러분들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쓰신 계획서를 업로드하고 AI한테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심사 기준표를 그대로 업로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심사 기준표에 의해서 쓰신 계획서를 한번 평가해 보라고 하고 그 평가 내용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보완하라고 한번 명령을 내려보십시오. 훨씬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AI를 써보시면 점점 써보시면서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왕이면 사업계획서를 쓰실 때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방법. 두 번째는 공모 사업이니까 여러분들이 당선되실 때 어떤 식으로 좀 요령 있게 접근해 하셔야 되는지. 세 번째는 AI 활용. 비록 짧은 시간이라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되셨을지 모르지만 맥락적 이해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활용하셨으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